네, 지난달 17일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날짜로는 22일, 시간으로는 총 528시간에 걸친 대장정이 오늘 자정에 마무리되는데요. 후보마다 마지막 유세를 어디서 할지 이 장소가 주는 상징적 의미도 크겠죠.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추은호 와이튼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 후보들 첫 유세 장소만큼이나 이제 마지막 유세 장소를 어디에 할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광화문을 택했습니다. 첫 그 유세 시작도 광화문에서 했는데요. 네, 그렇죠. 바둑으로 말하면 첫 수를 어디서 두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끝내기 위해서 어디서 딱 놓으면서 마무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선거는 야구의 격언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기 때문에 끝내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마지막 그 유세 장소는 상징적으로 자기의 어떤 특징을 드러내면서 국민들한테 자기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적합한데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촛불 민심을 모아졌던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마무리를 함으로 인해서 정권 교체 욕구를 그런 것들 메시지를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그리고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 그 대선 때는 마지막 유세를 부산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 그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하는 거 이제 전략적으로 잘된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뭐 딱 문재인 후보의 특징이 많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소위 말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이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대통령 탄핵 이거에 따라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아닙니까? 여기에서 야권이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그동안 잘못된 것들을 청산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들 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해가지고 바로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투표를 투대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투표를 해야 대통령 문재인이 된다. 어차피 되는 게 어대문이 아니라 투대문 해야 된다 해서 투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결집의 호소도 뜻하는 그런 거라서 적합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후보는 오늘 강원에서 충북 갔다가 광주로 갔다가요. 다시 부산에서 대전에서 서울로 오거든요. X자 행보를 하는데 이게 하루에 가능하군요. 그렇죠. 뭐 오늘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죠. 그래서 뭐 X자 전국을 어제 오늘 X자 행보로 하는데 뭐 문재인 후보로서는 할 만큼 다 했다. 정말 그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진인사 대천명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후보에 맞서서 홍준표 후보 경우에는 그 대한문 앞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요. 광화문이라는 곳이 상징적으로 촛불 집회의 상징 아닙니까? 거기에 맞서서 홍준표 후보는 그 태극기 집회의 상징 대한문에서 집회를 하는데 홍준표 후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수표가 직결해야 된다. 그런 이제 타깃 방향을 명확하게 잡았기 때문에 마지막 대규모 유세도 대한문 앞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안철수 후보 경우에는 이제 대전에서 합니다. 대전이라 하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대덕과학기술단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렇게 과학기술이 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좀 중심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안철수가 후보가 말하는 제4차 그 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중심지가 대전이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동서에 치우치지 않는 충청이다. 그걸 교차점이다라는 점. 그리고 본인이 진보 또 아니면 보수에도 어떻게 그 한쪽으로도 흐르지 않는 중도 노선을 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러 복합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대전을 그 마지막 유세지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뚜벅이 유세도 계속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장소를 대전으로 잡았단 말이죠. 대전으로 잡은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전은 국민의당을 창당한 곳입니다. 일부러 작년에 창당할 때 중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중원을 잡아야 된다는 뜻으로 대전에서 창당을 했고 오늘도 결국에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기본적으로 중원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전을 잡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엔 과학기술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과학혁명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런 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하고 맞다고 생각해서 대전에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말씀하신 대로 태극기 집회가 열렸던 그 대한문 앞에서 하는데 탄핵 반대 를 외쳤던 사람들의 표를 끝까지 끌어모으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면 될까요? 네, 홍준표 후보는 입장이 조금의 변화가 있었어요. 처음에 그 일종의 당내에서 경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는 친박하고도 거리를 좀 두고, 원래 친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박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도 또 본인이 뭐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으로 하는 비박하고도 같이 않고 여러 가지 그러한 친박과 비박 사이에 어떤 그런 중간자적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친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도 뭔가 보호하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면서 뭔가 친박의 전통적인 지지층, 비록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결집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태극기 집회에 또 나왔던 숫자가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극기 집회가 주로 열렸던 대한문 앞에서 열림으로 인해서 보수가 총결집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입니다. 예. 자, 이번 대선에서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이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얼마나 실제로 득표를 할지 이 부분인데요. 지금 심상정 후보는 신촌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명동을 마지막 유세 장소로 택했습니다. 신촌과 명동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의 중심지 아닙니까? 예. 유동인구가 많을 뿐더러 젊은 층들이 많이 오가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 후보는 유승민 후보대로 어차피 이렇게 공고한 보수층을, 완고한 보수층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좀 젊은 보수층들, 개혁 보수에 대해서 좀 공감할 수 있는 젊은 보수층들을 겨냥을 해서 명동을 마지막 유세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유승민 후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본인이 이렇게 대규모 탈당 사태까지 겪으면서 잘 이렇게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동정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보표로 쏠리지 않고 있는 젊은 층 중에서도 이렇게 좀 보수에 가까운 층들의 젊은 보수층들의 이렇게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전략, 저는 이제 마지막 전략으로 가장 유용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심상정 후보도 이제 비슷한 전략입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특히 젊은 층들, 유세가 오가는 지역에 많은 신촌에서 마지막 유세를 함으로써 좀 더 진보적인, 좀 더 개혁적인 젊은 층들의 표를 얻겠다, 그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지막 유세지 선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에도 이제 전략을 담아서 후보들 한 표까지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막판 판세에 좀 변화가 있을까 이게 궁금한데, 지금 여론조사는 공표는 할 수 없는 그런 깜깜이 국면이고요. 각 캠프가 보는 최상의 시나리오도 있고 또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봤는데요. 일단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과반 득표를 하면, 그래서 당선이 되면 최상의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위 깜깜이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가 금지된 깜깜이 기간이어서 그 사이에 변화를 저는 좀 취재한 거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이제 공개할 수는 없는 입장이어서 이야기하자면, 문재인 후보의 최상은 역시 지금 과반 득표를 통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런 게 이제 최상의 목표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은 안보 경제 위기인데다가 본인이 또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이 전체 150석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120석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거를 뭔가 정계 재편을 통해서 당의 의원 숫자를 늘린다든가 연정을 하려면 뭔가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그 탄력이 붙거든요. 처음에 또 총리 인준 같은 경우도 빨리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득표를 50% 이상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게 쉽지는 않다고 우상호 원내대표도 이제 50% 득표가 쉽지만은 않다. 그런 걸 인정하고 있으면 상대 진영 후보들의 합계가 50%를 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떤 최대한 끌어올리려 할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는 그런 거죠. 이제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에서 일강으로 독주를 했습니다만은, 여론조사 그때 결과 보면 한 39%에서 41, 2% 사이에서 문재인 후보가 나왔는데, 그 지지율에서 보통 무응답층을 이제 제외해야 되고 본선거에서는 그러다 보면
실제 여론조사보다는 3 내지 5%가 원래 더 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는 한 46, 7%에 나왔는데 실제 득표는 51.6%를 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 원래 여론조사를 깜깜이 기간 이후에 그렇게 할 경우는 40% 초반대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그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하향 추세로 가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영남권 같은 데서 홍준표 후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이제 그 한 단장이 문정식 단장이 부산 경남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인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상대 홍준표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를 해서 치고 올라올 경우 그러면 30%대 표를 얻어서 당선이 아슬아슬하게 되거나 혹은 낙선하거나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최악의 거죠? 시나리오인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최악의 시나리오로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은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 3위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 뭐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뭐 40% 정도로 당선하겠다. 이제 캠프에서는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면 두 후보는 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누가 2위를 하고 누가 3위로 낙선이 되느냐 이것도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죠.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홍준표 후보 경우에는 40%를 되면은 역전하지 않겠느냐. 40%를 얻으면은 문재인 후보 30% 정도 얻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40%대 한 38%로 이길 거다 그렇게 이런 기대를 하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입니다. 그때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후보가 이렇게 물론 이제 아주 치열하게 맞붙었죠.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0.5%포인트 차이로 나타났는데 실제 결과로는 42대 33.8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진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막판 보수층이 지금 직결하고 있다. 선거 여론 직전의 여론조사도 어떻게 보면은 실버 크로스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6일 동안에 보수표가 결집해서 40%를 자기가 득표하면은 문재인 후보 38%로 이제 가까스로 따돌릴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경우는 호남에서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사전 투표율이 호남에서 높은 게 안철수 후보 쪽에 표가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를 중심으로 제2의 안철수 바람, 안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호남에서 한 60% 정도를 득표를 하면은 전국 유효 득표율 40% 정도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당선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2위도 못 차지하고 뭐 홍준표 안철수 후보 마찬가지지만은 3위로 낙선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이제 사표 방지를 위해서 소신 투표해달라 마지막까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두 후보가 이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저희 두 사람이 10%를 넘는 득표를 하게 되면 두 자릿수가 되게 되면 선거 비용 보전액의 절반을 이제 보전받을 수 있고 15% 이상 하게 되면 완전히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더 얻은 것도 있지만 10% 이상 얻을 경우에 이번에 대선에서는 비록 낙선하더라도 차기 또 유력한 대선 주자의 반열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걸 바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두 사람이 과연 10%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10% 이상대로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1등이라든가 다른 주자의 지지율을 좀 줄이는 효과,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 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8, 9%까지 올랐기 때문에 원래 공개할 때까지 그런 경우 지지율을 만약에 10%를 넘을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과반 득표에 결국에는 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보 성향에서. 그래서 과반 득표의 목표에 좀 차질이 빚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당선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데서 그런 데서의 약간의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득표가 얼마나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선인 경우 이게 4위, 5위권 정도 되면 굉장히 사표 방지 심리로 해서 표가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적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번의 경우는 뭐냐면 그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1등 주자가 워낙 독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누구가 되든 간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런 좀 그런 사표 방지 심리를 제약하는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신 투표가 좀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대선 때보다는 사표 방지 심리가 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추은호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매직 넘버를 한 45% 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직 넘버라는 것이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그 어떤 한 팀이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결과 상관없이 우승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필요한 승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선거에서는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그 절대 수치를 말하는데 매직 넘버를 45로 본다라는 것은 2위와 3위가 뭐 합종 연행을 하든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한 45% 정도만 되면은 자력으로 당선한다. 그래서 매직 넘버를 45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수치를 약간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기미는 좀 보입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표의 결집이라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심상정 후보가 계속 사표가 아니다. 이것은 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호소들이 젊은 유권자들한테,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먹히고 있다라는 그런 위의식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호 원내대표 경우에는 심상정, 이번은 문재인, 다음은 심상정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그게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이번 문재인, 다음도 민주당 후보가 해야 되는데, 그럴 정도로 위기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는, 그리고 촉구하는 그런 지금 막판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는 좀 재미있는 거는 그 사표 방지 심리를 좀 막기 위해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1타 3피론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찍으면 문재인 후보가 만약에 집권하더라도 그걸 견제하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홍준표 후보를 따라잡아서 소위 그쪽에서는 적폐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서민을 위한 미래 정치혁명을 할 수 있다.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찍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표 방지를 심리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호소가 이제 마지막 표심까지 어떻게 연결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금 내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런데요. 미국의 보수 성향 경제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사설에서 막판 역전극이 벌어질 가능성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보도를 두고 지금 캠프별로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재밌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선에서 막판 역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언급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대선을 다룬 지난 5일자 사설에서 중도 우파 표심이 한 후보에 쏠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이 없다면 역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쓴 건데요. 문재인 후보 측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지만 홍준표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은 자신이 바로 역전할 후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SNS에 월스트리트저널도 홍준표의 대역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막판 보수 대결집으로 이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죽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역전이라고 썼겠느냐며 안철수 태풍이 다시 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그 한 후보가 자신이라면서 아전인수식 입장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여론조사 공표가 불가능한 깜깜이 선거에서 외신의 사설 한마디에도 선거판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업셋, 역전 보도를 두고 각 캠프별로 이제 해석이 다른데 서로 누가 역전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역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외신 보도 가지고 이렇게 일희일비한다는 건 저는 지극히 넌센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이 무슨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제 조건이라는 것이 보수 중도가
한 후보에게 쏠린다면 그런 양상이 안 벌어지고 있는 것도 네.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막판인데 이런 전제 걸 가지고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예. 물론 이제 후보들이야 각 그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 승리를 위한 그 하나의 그 뒷받침이다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싶은 측면은 이해는 하지만은 예. 이걸 가지고 우리 언론이 그 이렇게 또 흔들리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고 캠프들이 좀 이것을 이용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 이야기거리 생각이 된다는 것 드는데요. 자체가 저는 그 예. 별로 이야기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걸 가지고 이렇게 호들갑 떤다는 것 자체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네. 들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해가지고 예. 그걸 참고하면 모르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단지 좀 전제가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돌발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중도 보수층이 한 곳에 뭉치면 이런 전제 조건만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월스트리트 저널이 기사로 쓴 것도 아니고 사설에서 쓴 거기 예. 때문에 원래 굉장히 보수 성향의 경제 신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약간의 희망이 섞인 그런 그냥 관측 아닌가. 관측, 예. 그래서 그러한 거를 뭐 뚜렷한 근거가 있게 쓴 거는 아니고 그래서 근데 지금 워낙 깜깜해진 선거 운동 기간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국내에서 지금 판세에 대해서 정확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도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외신 보도 하나가 네. 말을 또 만들어내고 소문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파되는 선거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을 조성하듯이 저런 외신 보도가 그런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는 좀 근데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데 분명한 거는 별 특별한 뚜렷한 근거는 없이 무슨 뭐 미국의 무슨 뭐 정보 당국을 취재한 것도 아닐 것이고 네. 그런 거로 보이고 뭐 전제가 최근에 트럼프의 그 사드 발언이 오히려 그 한국의 진보 진영을 도와줬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발언이 없다는 전제와 아까 말했지만은 보수와 중도층의 부동층이 한 사람에게 모아진다는 전제를 단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뭐 각 후보는 이걸 근거로 네. 서로 이제 자기한테 아전 인수식으로 유리한 해석을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네. 두 분 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사설에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보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투표율 제고와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만이 나라다운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 문재인이 몇 % 득표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표가 많을수록 대한민국 바꿔내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50% 넘게 해주시겠습니까? 전국에 정권 교체의 태풍이 불고 있습니다.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커집니다. 저 문재인의 득표율이 높을수록 국정농단 세력이 발목을 못 잡게 됩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 만들어서 제대로 개혁할 힘 주시겠습니까? 네. 저 문재인이 몇 % 득표하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후보가 했듯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얼마나 득표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문재인 후보로서는 이제 과연 본인이 그 최대 목표로 전한 과반 득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40%대 후반으로 득표를 해서 대통령 당선된다라면은 적폐청산이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그리고 있는 그런 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그 40% 초반대 아니면 30% 후반대 낮은 득표율로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면은 약체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그 꼬리표가 달라붙을 겁니다. 예. 그래서 초반부터 그 국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문재인 후보로서는 계속 이제 어대문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다가 아니라 투대문이다. 꼭 투표를 해야. 투표를 하면은 예. 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자칫 그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의 정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네. 걸 막는 표가 이렇게 나뉠 전략적 경우에. 선택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네. 지금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의당에선 반발이 심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보수표의
후보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역대 선거에서 보면 이 보수층 대략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죠. 보통 이제 4대 4대 2. 4대 4대 2. 4대 보수 일반적으로 말하면 보수가 한 4. 그다음에 이제 진보가 한 4, 그다음에 중도가 2인데 네. 그 보수 4대 4는 대충 표가 나눠지고 결국에는 중도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보통 양강 대결인 경우 네. 중도표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된다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번에는 그러나 양강 대결이 아니라 예. 그 보수 진보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도 성향인 안철수 후보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번에 그런 단순한 의견을 분류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네, 일단 양강 구도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수층이 최소한 35%는 나오는 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5%가 이번에 과연 한 후보에게 결집하는 효과를 가져오느냐, 그리고 아니면은 이 보수표들이 부동층까지 해서 네. 일부는 투표에 참여 안 하고 그 다음에 이 보수층들의 표가 세대별로 이렇게 나눠지는 효과를 갖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는 좀 고령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한 안철수 후보, 네. 그다음에 또 젊은 층은 또 유승민 후보에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보수표의 결집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보수나 중도를 표방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좀 멀어지게 되고,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진보층의 표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일부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상당 부분 지지를 지금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는 어떤 보수 후보가 표가 결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분산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문재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더 확고해지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느냐가 결정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안철수 후보 측이나 홍준표 후보 측은 이 보수표 혹은 중도표까지 결집을 하면 내가 당선될 수 있다. 양측 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산 시민 여러분,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문재인하고 딱 붙었다 이 말이야. 오늘 SNS를 보면 뭐가 유행인가 하면 민심은 홍심이다. 네? 민심은 홍심이다. 문 닫고 철수해라 이래 됐다. 민심이 전심이다. 처음 나와서는 참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이 정권이 박근혜 정권 2기도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잡으면 홍준표 정권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미는 유행어도 참 다양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문 닫고 철수해라. 민심은 홍심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홍준표 후보는 정말 언어의 마술사 같이 이렇게 예. 언어 제조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홍준표 본인은 SNS상에서 유행하는 유행어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 경우에는 지금 선거 막판에 다가갈수록 타깃층을 지금 명확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표 결집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 했던 말들 보면은 친북 좌파 정권이니 강성규조 노조니 예. 이런 식으로 보수층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용어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타깃도 이렇게 명확하게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 6일 동안에 표심이 어떻게 결집이 됐는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선거 막판에 될수록 선거 프레임이 이념 대결, 지역 대결의 양상을 띠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것의 가장 수혜자는 홍준표 후보인 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래서 홍준표 후보는 오늘까지도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특히 영남 지역의 보수층들의 결집을 호소하는 그런 전략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홍준표 후보 어록 제조기라고 해도 될 만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은 뭐 친북 좌파 심판하는 날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얼라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사실 이게 말에 좀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말에는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너무 거친 표현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또 이러한 유권자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의 딱 마음을 자기 지지층을 딱 끌어당길 수 있는 말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은 또 상당히 뛰어난 게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취재할 때 보면 지금 많은 정치인들이 말 중에 보면은
100% 다 자기가 만든 말은 아니거든요. 측근들이라든가 참모가 만든 말들도 있고 한데 홍준표 후보의 얘기는 주로 본인이 만드는 말입니다. 제가 그건 아는 게 옛날에 취재할 때 보면 아침에 내가 얘기를 들었더니 아침에 집에서 조간 신문을 거의 다 보고 그거를 보고 출근하면서 자동 국회까지 출근하는 시간이 한 40분 가량 되는데 그 안에서 나는 오늘 무슨 화두를 던질까를 계속 연구하고 어떤 말을 할지를 연구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히 튀어나온 말이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어떤 단어 같은 걸 이런 걸 써야겠다 그런 걸 했는데 어떻든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자기의 소위 전통적 보수층,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좌우의 대결 구도로 만들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지지는 지금 많이 모은 것 같은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러나 바로 여기 한계는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품격이고 좀 점잖은 표현은 좀 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데서 외연 확장에는 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게 제 판단이고 어떻든 홍준표 후보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생각에 이 경부선 벨트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와 대구 영남권의 지지를 높여가지고 그걸 충청도를 이으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지금 대충 종반전 유세 일정도 보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짜여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홍준표 후보가요 친박 징계 해제 그리고 탈당파 바른정당 탈당파 일괄 복당 이걸 동시에 좀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상 상황처럼 전개를 빨리 했는데. 이 부분이 승부수가 될까요? 아니면 자충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부정적으로 보면은요. 부정적인 측면과 이제 긍정적인 측면 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그래서 친박을 쇄신한다. 그런 이명진 위원장들과 또 이렇게 초기에 자유한국당의 그런 명분과 그런 움직임들은 어디 갔는 거냐. 다시 도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자는 거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면은 샤이보수층이라고 하는 층이 아직까지 한 10% 많게는 20%까지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샤이보수층을 결집시킬 이런 보수층을 결집시킬 명분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측도 받아들이고 또 탄핵에 반대하는 측도 다시 받아들이고 함으로써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 후보 자신이 보수의 구심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자유보수층도 다 우리가 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들어와라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볼지 긍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볼지 뚜껑 열어봐야 알겠군요. 내일 열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샤이 보수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도 샤이 안철수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뚜벅이 유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닥 민심이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역전을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안 후보의 말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감히 뚜벅이 유세를 제2의 안풍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있었기에 국민께서 그것을 알아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1번과 2번은 과거입니다. 1번과 2번은 수구 기득권입니다. 또다시 1번이나 2번이 되면 광장은 앞으로 5년 내내 분노한 대중의 전쟁터가 될 겁니다. 이대로 멈추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안철수를 찍으면 국민이 이깁니다. 민심의 바다가 여론조사를 뒤집을 겁니다. 네, 1, 2번은 과거, 3번이 미래다. 여론조사 결과는 뒤집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뚜벅이 유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풍을 좀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 뚜벅이 유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에 의지하지 않고 당이나 정치 세력에 의지하지 않고 안철수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승부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은 그냥 당도 못 믿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너무 좀 뒤늦게 안철수 후보가 이런 방향을 선택한 것 아니냐. 오히려 일찍 했으면 초기부터 이런 안철수 후보하면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 새 정치 아닙니까? 새로운 정치. 새 정치가 어떤 계파에도 속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이런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가치, 자신의 기치를
초기부터 만약에 내세우고 이런 유세를 했으면은 조금 더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은 이제 뒤늦게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이런 유세, 가장 안철수다운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질지 역시 내일 투표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 뚜벅이 유세 좋은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조금 한 박자씩 늦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한 달 전에 벚꽃이 필 때 선거운동 시작되기 직전만 해도 강강구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에 TV 토론에서 그리고 네거티브 공방전 과정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을 때 초반에 좀 적극적인 지지율이 하락할 때 그거를 하락을 더 이상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빨리 마련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모든 것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그래도 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한 것은 어떤 지지율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저는 저거를 통해서 지금 많은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녹색 셔츠 입고 가방 하나 메고 지금 가방 하나 전국을 메고 다니고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다음을 보여주는 건데 저게 뭐냐 하면 5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5일 동안 집에서 나와가지고 소위 가출 유세, 5일 동안 가출 유세인데 120시간 동안 걸어서 뚜벅이 유세. 그래서 하루에 보통 10km 가까이 걷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이런 유권자들하고 직접 저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소위 제2의 안풍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안풍이 지금 큰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적은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떻든 본인의 지지율을 어떤 반등시키는 모멘텀을 계기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어떻든 나름대로 괜찮은 선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 안철수 후보 하면은 양극단, 우리 정치에서 양극단 세력을 배제한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말하면 이제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결합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그 상상일 뿐이긴 하지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창조적인 생각으로 유승민 후보와 공동 유세를 한번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뭐 다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상뿐이지만은 그랬으면 좀 선거 양상이 또 재미있는 양상이 벌어졌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유승민 후보는 근데 혼자 어제 고향인 대구의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이제 서문시장에서 그런데 젊은 층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유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선거에 있어서 저는 사표라는 말 자체가 그건 굉장히 비민주적인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말 자체가 자기가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뭐 사표라는 게 말 그대로 죽은 표라는 뜻인데 그거는 굉장히 좀 단어 자체가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제가 느끼기로는 최근 며칠 사이에 굉장히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듣고 있고 그래서 저는 5월 9일 투표 결과가 그동안 여론조사하고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의 말로 홈런을 쳐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 유세 현장의 모습을 좀 봤더니 서문시장에 정말 젊은층 지지층이 이전보다 좀 많이 모여들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대구 선거판이 좀 젊은층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유승민 후보는 이제 대구 하면은 이제 본인한테는 두 측면으로 이제 다가오는데 본인의 현재 유승민을 만든 정치적 고향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하고 중간에 대립하는 바람에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대구 경북에서 더 확산이 덜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특히 이제 거기에 고령층 사이에서는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확산이 좀 덜 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번에 바른정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 12명의 집단 탈당을 계기로 오히려 젊은층 사이에서 동정론과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소신을 좀 밀어주자, 개혁 보수를 내세우는 유승민 후보를 밀어주자 이런 바람이 젊은층 사이에 좀 불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서도 주로 젊은 층들하고 상대하면서 거기에 젊은 보수들의 지지를 얻어내려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데 어떻든 유승민 후보는 사표 방지 심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유찍유라고 해가지고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지층들은 이렇게 화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굳세어라 국민장인. 그래서 국민장인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습 계속 보이고 있네요. 그 심상정 후보가 굳세어라 유승민이라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TV 토론에서. 그래서 굳세어라 국민장인이 어려운 12척의 배가 남았으니까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스토리가 있는 후보 하면은 당연 유승민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게 집단 탈당 사태였죠. 그것을 유승민 후보가 나름대로 잘 극복을 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탈당 사태 이전의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이미지 하면은 물론 똑똑하다. 하지만 혼자 똑똑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독불장군형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지금은 이 탈당 사태를 거치면서 고난을 당한 후보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후보 그런 이미지의 그런 스토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딸 유담 씨가 그런 그 파동도 한번 겪으면서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후보라는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호소력 있게 먹혀가고 있고 특히 젊은 층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담 씨 그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대처하는 모습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의젓하다. 이런 평가도 사실 많았는데요. 또 1등 공신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심상정 후보는 캐스팅보트 충청에서 선거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했는데요. 자신의 표는 말씀하신 대로 일석삼조의 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상정이 홍준표를 잡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향로가 바뀌는 대전환점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민주당에서 심상정한테 찍는 표는 사표다. 심상정은 다음에 찍어주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심상정한테 찍는 표는 사표가 아니고 일타삼피예요. 일석삼조예요. 네, 자 1타3피 얘기는 아까 해주셨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 지금 또 하나의 목표가 홍준표 후보보다 내가 많이 얻겠다. 지금 이 목표를 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목표가 과연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자기 희망이 섞인 자기 이러한 주장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사표 방지를 그 심리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의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본인이 당선된다고 하기에는 먹히지가 않을 것 같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들어가기 전까지는 20%를 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10% 직전까지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나한테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면 홍준표 후보를 소위 뒤따라 잡아서 결국에는 이 보수 세력들의 완전한 이 소위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유한국당 국정농단 세력을 상당히 이제 어렵게 만들어서 완전히 대청산을 하고 국정 개혁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나를 지지해달라.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치열한 유세전 말 속에서도요. 당장 내일 대선이 치러지는데 후보 관련 의혹을 둘러싼 공방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덮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이 또다시 부딪혔는데요.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조건에 가장 맞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이 문상호 씨입니다. 이분이 민주당에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자신인 문상호 씨와 문준용 씨 두 사람인데 자신은 국민의당과 인터뷰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공개한 가까운 동료라는 사람의 인터뷰는 가짜가 분명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런 허술한 정치 공작으로 촛불 대선을 오염시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당의 문준용 씨 취업 비리에 관련해 양심적 증언을 한 제보자는
문준용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문준용 씨가 양심적 제보자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진실을 아는 것은 문준용 씨 본인뿐입니다. 네. 준용 씨가 직접 언론에 나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면 깨끗이 끝날 사안입니다. 네, 이게 어차피 투표일까지 밝혀지기도 사실 힘든 사안인데 그렇습니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국민의당 김인원 부단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문준용 씨의 같은 대학원 다녔다는 네.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 다녔다는 동료의 양심적 선언이다라고 하면서 녹취록을 공개를 했었죠. 예. 물론 음성 파일 목소리를 변조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걸 보면은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 임명 채용 과정이 완전히 비리다. 다 미리 해놓고 한 거다라고 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은 민주당 측에서는 과연 그 사람이 친구가 맞냐, 실체가 뭐냐. 이것은 가짜뉴스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서로 공방이 오가고 나아가서는 법적 고소까지 이어지는 그런 막판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네. 양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선거가 끝나면 그냥 수그러들지 또 이제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의 이 영감탱이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서 홍준표 장인 이 단어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수관 고시됐다고 전화를 하니까 우리 장인들은 첫마디가 기손이 장을 찢은다고 했으니까 첫마디가 신문에 안 났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딸은 데리고 갑니다. 고생 안 시킵니다. 대신 자기네들은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마소. 내 집에 못 오겠어요. 내 장모만 와서 26년간 못 오겠어요. 절대 못 오겠어요. 우리 장모님만 모시고 그래 용돈도 검수할 때 이제 돈 좀 있으면 우리 장모님한테 주면서 이 영감대회하고 갈랐으면 내가 절대 앞으로 한 푼도 안 준다. 그래가지고 내가 26년간 그랬어요. 네. 본인의 유세 과정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요. 이게 폐륜이 많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 에피소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지금 최근 논란들 보면 남들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책에서 지난번에 돼지 문제 그것도 보면 그렇죠. 자서전에 본인이 쓴 거고 이거는 또 본인이 유세 과정에서도 밝히고 그런 건데 저런 이야기는 그 전에 취재 기자들 앞에서도 했던 얘기예요. 저게 과거에도 평소에도 했던 유명한 얘기인데,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자기 일화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자기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자기 결혼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애 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려대 다닐 때 고려대 옆에 있는 은행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그래서 러브 스토리는 정말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그때 장인이 그를 반대했었기 때문에 장인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지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가끔 하고 그랬어요. 장모는 자기가 잘못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유세장 과정에서 또 이야기했는데 그때 그 과정에서 영감쟁이, 영감탱이라는 말을 아마 쓴 모양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제 이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다른 쪽 지지에서는 이거는 완전히 폐륜적인 말 아니냐, 예의에 어그러지는 수준이 아니라 폐륜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노인 학대죄에 해당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 진영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 영감쟁이, 영감탱이라는 게 장인 어른을 경상도에서는 친근하게 부를 때 쓰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자기 변론을 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또 어버이날하고 또 겹쳐서 이게 좀 관심을 굉장히 끄는 모양인데 이것들을 유권자들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불똥이 좀 민주당으로 튀었는데요. 문재인 후보 측의 문용식 가짜뉴스 대책단장이 PK 바닥 민심 소식을 전하면서 폐륜 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부적절한 공당의 가짜 뉴스 대책단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직책이 아닙니까? 그걸 맡고 있는 사람의 표현으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표현이죠. 한 지역
사람들을 폐륜 집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물론 본인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마지막 판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물론 본인은 폐륜 홍준표 후보를 폐륜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렇게 지나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문용식 단장이 보직을 사퇴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중에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지금 휴일에 곳곳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산불 진화 헬기가 삼척에서 비상 착륙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 1명이 사망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 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헬기가 비상 착륙해서 탑승자 1명이 부상을 당해서 지금 병원으로 옮겨졌었는데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이고요. 강원도 삼척에서 난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던 산림청 헬기가 삼척시 도계읍 하구사리역 인근의 개울가에 비상 착륙을 했는데요. 이 비상 착륙 과정에서 탑승자 3명 가운데 정비사 1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자, 사고 당시 목격자에 따르면 헬기는 산불 진화 작업 중에 고압선에 걸려서 비상 착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진화 작업 과정, 비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1명이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정치권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용지에 이름이 인쇄된 후보를 보면은 모두 이제 사퇴한 뭐 빼고 15명 정도인데요. 기표란의 높이도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그만큼 잘못 표기할 가능성도 커졌는데 지금 어떤 경우에 무효표가 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차현조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차현조 앵커 준비되는 동안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투표용지가 28.5cm입니다. 굉장히 좀 길어졌죠. 후보가 많다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투표용지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저는 사전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기표 하기에 자칫 하면은 칸을 벗어나서 무효 투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네. 하는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는 후보들 간의 행가를 좀 비워놨기 때문에 네. 그것이 다른 후보의 칸을 침범하지 않는 이상은 무효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찍을 때 밑을 대고 찍으면은 그렇게 잘못되는 투표를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유무효표 관련해서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현주 앵커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용지에는 2명의 사퇴 후보까지 총 15명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표란도 그만큼 좁아졌는데요. 소중한 내 한 표, 무효표가 되지 않으려면 더 꼼꼼히 보고 투표를 해야겠죠. 무효표와 유효표의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장이 완전히 찍히지 않았어도 정규 기표 도장을 썼다면 유효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필기구로 표시를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펜으로 동그라미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 투표용지를 접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란에 묻었거나 아니면 실수로 더럽혀졌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유효표가 됩니다. 하지만 2개 란에 걸쳐서 기표를 했다면 무효표가 됩니다. 2개 란에 도장이 걸쳐져 있죠. 만약 여백에 한번 먼저 찍어봤다면 어떨까요? 다른 후보 칸에만 안 닿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찍힌 도장이 다른 후보의 기호나 이름, 선 등에 찍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표를 제대로 하고 해당 후보자에게 2번 이상 도장을 찍어도 괜찮습니다. 후보자의 기호나 정당 이름, 그리고 선 위에 도장을 찍어도 유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표를 한 뒤에 글씨를 쓰거나 O나 X, 그리고 세모 등의 기호를 써넣으면 무효표가 되고요. 기표를 하지 않고 다른 말을 써 넣어도 무효가 됩니다. 만약 기표를 잘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기표를 잘못했을 때 방법이 없는 만큼 더 신중하게 투표를 해야겠죠. 그리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을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10일 새벽 2시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답안지 잘못 썼어요. 다시 주세요. 이게 안 되는군요. 법적 처벌을 찢으면 또 받을 수 있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었는데 내일 투표하실 때 좀 유념하셔서 잘 찍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사실 사전투표율이 26.1%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투표까지도 투표율까지도 지금 80%를 넘길지 이게 관심인데 그런데 사전투표율도 높고 또 사실 이번에 개표도 늦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출구조사가 이제 방송사마다 발표를 할 텐데요. 이게 좀 개표 결과하고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26%를 넘었기 때문에 총 투표율은 지난 대선 때 75, 6%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보다는 높아서 한 80%에 육박하는 이런 식으로 될 거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출구조사는 이번에 사전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출구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규정상. 그래서 그날을 빼고 본투표일 내일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사전 출구조사를 하기 때문에 과연 출구조사가 나왔을 때 과연 그게 제대로 정확하게 맞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약간의 착오는 빚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전 투표에 투표하러 가는 소위 연령대와 계층과 실제 내일 본 투표일 날 투표하는 이런 계층과 연령대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지역별로도 또 지난번에 이제 호남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전 투표일 날 많이 했는데 내일은 또 다른 데서도 투표율이 또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높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인해서 표본 추출이 과연 정확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거로 인해서 아마 이제 여론조사 기관은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선거법에 출구조사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출구조사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거의 26% 넘는 사람이 투표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내일 하는 투표 결과만 가지고 정확한 출구조사가 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의문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단 표본 자체가 한 10만 명이 될 겁니다. 내일 조사 대상자가 10만 명이라면은 95% 신뢰 수준에 제가 알기로는 표본 오차가 한 1%가 안 됩니다. 0. 몇 퍼센트 정도 될 거예요. 0.67% 정도 될 건데 그러면 거의 정확하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선관위가 지난번에 지역별 투표율은 발표했지만은 성별, 연령별 투표율은 발표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내일 오전에 선관위로부터 다 받아서 그걸 이제 또 가중치를 또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보정 작업을 거치면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렇지만 또 이제 마지막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몇 시에 마감을 하느냐. 7시부터 8시까지는 아마 포함을 못 시킬 겁니다. 그런 또 한계도 있고 하지만은 역대 출구조사를 보면은 거의 맞춰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여론조사 기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